사무소 대표 건축사 주영재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은 현재 저와 LH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계시고 기존의 해양 건축사 사무소 우리나라 업계 최고입니다. 거기서 설계팀에서 설계 리더로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하시고 지금은 독립하셔서 개인 설계사무소에서 다른 주택 사업 및 정비, 재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건축주들, 조합과 맞닥뜨리면서 설계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오신 학우님들이 제가 좀 과대한 광고는 아니지만 궁금하신 거 마음껏 여쭤보시고 지식 쏙쏙 받아서 이 날씨 좋은 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영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의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주영재입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 토요일 한국 같은 주말에 공부를 하고자 이렇게 모이신 것에 너무 이제 감동하고 저도 본받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중에서도 건축 설계 분야예요. 우리가 부동산 자산관리학부인데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저희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데 이거 건축을 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살 집, 내가 거기서 거주하는 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소 관점이 차이가 달라요. 근데 저는 오늘은 약간 51% 내가 살 집, 그리고 한 50년간 서 있을 그 집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 어떤 분들은 와 저걸 돈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와 저런데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또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정비하면은 이게 살짝 군대 용어예요. 예, 재정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합시다. 뭐 이렇게 되면 정비란 뭐냐면 기존에 뭔가 있을 때 정비를 하죠. 빈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실 뭐 정비돼 있으니까 뭔가 새로 하면 되는데 정비를 하면 뭔가 기존에 있다는 얘기. 그게 기성시가지 구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이거 통틀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정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내놔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일단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자체는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노후화된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이냐 라는 문제랑 또 우리 나라님들께서는 뭔가 주택시장의 안정, 집값의 안정, 뭐 아주 좀 오래된 우리 장관님이신데 이 당시 우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막 일어날 당시에 이제 화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민간에서도 같이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뭐 요즘 압구정 사태 여러분 보시죠? 압구정 뭐 잠실 5단지 이런 어떤 초대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정비 사업은 시간이 그래도 벌써 15년, 20년 지났을걸요? 이제 지금 설계서 뽑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10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는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어떤 고민 하에 나온 것이 주택 정비 사업 중에 앞에 소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존의 몇천 세대 아파트보다는 마을 단위로, 뭐 블록 단위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냐. 실제로도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완화 조건을 준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 자산,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돈 전에 우리가 여기 중에서도 한 70%는 아파트 사실 것 같아요. 아파트가 언제 태어났냐면은 한 70년이 넘었어요. 그것도 이제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르꼬르비제라는 분이 이 아파트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여기는 필로티도 있고요. 주상복합이에요. 상가도 있고 유치원도 있어요. 주거 부분도 있고 지금 호텔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한 10몇 년 후에 마포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그나마 이제 현대식으로 직매 비슷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아니 멀쩡한 아파트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요즘의 사태랑 좀 달라요. 일부러 부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게 슬럼화 되고 완전히 범죄의 온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돼? 이런 회의론들이 전 세계 각지에 이 사건으로 벌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슬럼화 이런 거보다는
야, 남산을 저 아파트가 가릴 수 있어? 이런 시작, 그때 내막은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경관 때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 맞고 탈 많은 아파트. 근데, 뭔가, 우리도 뭔가, 여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계속 흐름을 타고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도정법이라는 곳에 이렇게 빈자리 이렇게 틈새에 끼어 있다가 이렇게 분가를 했거든요. 따로. 법이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위상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활성 안 되니까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이거 계속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완화해줘. 뭔가 더 규제를 풀어줘. 그래서 마침 이제 또 피날레를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모아주택으로 이제 본인의 이름 쓰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아주택을 해서 와 단지형으로 물론 소규모씩 개발하지만 한꺼번에 하면 옛날 큰 단지처럼 할 수 있잖아.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전에 여러분 입학하시기 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 재정비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론 강의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좀 뒷조사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건축 협정 아주 작게, 자율주택, 좀 더 크게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저 두 가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규모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곳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가볍고 쉬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도 한 세대는 작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사를 1년 반 전에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와, 서울에, 수도권에, 지방엔 또 어디가 있지? 막 조사를 했더니, 이제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서울에 제일 많았어요. 활발하게 이제 진행 중이었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막 조합 설립한 곳, 심의 받는 곳, 준공한 곳은 거의 없었죠. 당시만 해도. 그래도 그 점이 큰 게 규모예요. 그래도 여기 강남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서쪽에도 있고요. 이제 강북 쪽은 중랑구나 이쪽에 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조사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중요한 어떤 기간을 잡아먹는 것들이 절차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빠르면 3, 4년 안에 입주가 가능한. 그래서 여기서 평균 8년 6개월이라는데 저는 곱하기 2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15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의 이제 세대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땅이 작고 세대원들은 많고 조합원들은 많으니까 전용 면적 5구 정도가 이제 주류 평면인 것 같아요. 그럼 5구면 그래도 4인 가족 좀 빡빡하게 살 수는 있죠. 방 3개에 알파룸은 안 나오고. 예,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그런 거 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5구 주력이 이제 인데 전용 면적 7, 8 정도가 이제 큰 평형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규모 주택 재건축은 아무래도 24평형이 주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렸는데 재건축 10년 넘게 걸리는데 가로주택 사업이 4년에서 4년 내외라면 재건축 한 번 할 때 3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이제 본교수를 투자자 관점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인내력이 없는 편이라 뭐 제가 선택한다면 좀 아래쪽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간을 잡아먹는 가장 큰 요소가 조합원 분들의 숫자예요. 조합원이 50명이냐. 제가 하는 곳은 40몇 명도 있거든요. 40몇 명이 의견을 모으는 거랑 400명이 의견을 모으는 거는 그 비용부터 시간부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112개소가 진행 중이었어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근데 이제 작년 10월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서울만 182개, 한 3배가 증가했죠. 네. 이미 사업 완료한 곳도 18개, 지금은 뭐 20개 넘었을 것 같아요. 1년만 또 지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어떤 건축계획적인 저는 이제 건축 쪽이니까 그런 특성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2년 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발전될 거예요 라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어요. 이 사업성 분석, 이렇게 돈 얘기인데,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 이게 사실 제 전문도 아닐 뿐더러 제가 알지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사실 한 2시간 더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잠깐 공부도 하고 가죠. 진짜 공부.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이게 다 한자어인데 좀 개념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이해했는데 지난도 까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습하고 오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건축의 규모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건축법, 뭐 주택법 등등에서 이것을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완화를 해주면, 이걸 완화해주면 아주 사업성이 좋아지죠. 왜? 많이 지으니까. 대신 밀도가 높아요. 또 충수가 높아지거나 빡빡하거나 앞동이 짧거나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법에서 규모를 제한하는 용어들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주택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현재는 1만 5천, 뭐 2만까지도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뭐 LH나 공공이랑 같이 할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따라 붙습니다. 대상은 뭐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이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제가 잠실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고 지금 이사를 했는데 잠실에 이제 롯데몰에 가시면 저 동그란 그 코너에 저런 건물이 있어요. 자, 딱 그 사이즈가 10,000제곱미터예요. 감이 좀 오시죠? 10,000제곱미터 대체 내가 10,000제곱미터짜리 주택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얼마냐? 한 요 정도 되니까 10,000제곱미터라는 거죠. 그 땅에 얼마나 크기를 지을 수 있을까? 네, 소위 말하면 여러분 나홀로 아파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냥 한 동, 2동 있는 아파트. 옛날엔 되게 홀대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잘 품질도 좋게 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 가로주택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규모는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이제 크로바 아파트 잠실에 있는 3,200평 정도의 단지인데 그 중에 뭐 이렇게 한 10분의 1 정도가 가로주택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 이상 넘으면 가로주택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완화 사항을 주니까 이게 더 발전을 하게 된 건데 대지안의 뭐 공지, 건축선에서 이렇게 건축선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길이가 있는데 이것도 제한을 해줬어요. 이걸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뭐 포베이 아파트가 들어가냐, 뭐 130세대에 들어가다가 저걸 안 해주면은 그냥 100세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조합원 들어가고 일반 분양할 거 없어지고 그럼 사업 안 하죠. 등등의 이런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이제 완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완화했어요. 뭐 이 정도 지을 수 있는 기존에는 땅인데 저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한 동을 더 지을 수 있어요. 대신에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죠. 임대주택 요즘에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임대주택 싫어. 그냥 이걸로 갈래 하는 조합이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뭐 청담동 뭐 이런데. 근데 빼고는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신혼부부 오잖아요. 다 예,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게 해야 여러 가지 이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건폐율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이제 있는 면적을 또 완화해줬어요. 뭐 충수도 완화해줬죠. 서울은 2종 일반이 거의 대부분 7층 이하였는데 일정 조건 하에 이제 15층 이하인데 참 서울은 15층이랑 해놓고 심의에서 15층을 해준 적이 없어요. 최대 12층, 13층. 너무 높다. 뭐 이러면 그냥 잘리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업하는 방식도 한 다양하게 있어요. 뭐 주민이 조합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공동 시행하는 방법, 뭐 신탁 사업자랑 하는 사업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이 같이 LH나 SH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단독 시행할 때랑 LH나 SH랑 같이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조건의 폭이 더 넓어요. 아무래도. 근데 뭐 분양가를 조합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 그 정도만 감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적으로 이 50명의 조합원들이 반대가 좀 많거나 아니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 뭐 이런 게 부족할 때는 공공이 같이 하니까 우리 믿을 수 있다. 실제로도 공공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투명하게 하겠죠. 그러면 사업은 가잖아요. 근데 그런 불확실성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가도 되는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아 그래 SH랑 갈게 우리 LH랑 갈게 하면서 배를 띄우는 게 사실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조건 아주 단순한 조건 때문에 반대 여론이 많아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등촌동 같은 경우 이런 정도의 이게 한 100 몇십 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도로에 나눠져 있는데 같이 개발을 했어요. 기존에도 같은 단지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하나 있을 때랑 두 개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가 공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지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겠죠. 예, 1000세대 사는 아파트, 뭐 200세대는 아파트, 왠지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석관동도 이렇게 5개가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2년 전 조사하면서 제가 컨셉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모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좀 나왔죠. 그래서 입지나 규모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같은 동네이긴 한데 이게 동도연리 17년에 준공된 가로주택이고요. 벽산빌라가 20년에 준공이 됐어요.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처음 준공된 건데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옆에 다 공원이에요. 와, 나쁘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임대주택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한 동짜리의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도 완화해 준 사례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층수도 7층 이상으로 완화를 해서 이렇게 규모가 되고 또 층수도 완화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등촌 사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 단지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이렇게 그냥 다세대 빌라처럼 보이지 않고 네. 이 뭐 가로 나홀로 아파트 느낌 부정적인 느낌이 있나요? 예, 제2중 일반주거에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중고층형으로도 제2중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예, 땅에는 다 색깔이 있죠. 예, 땅에 그 성격이 다 부여되어 있어요. 도로 아니면 뭐 제2종 일반, 1종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올라갈수록 용적률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중심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서는 거의 뭐 주상복합 형태로도 가로주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에도 이렇게 되고요. 중심 상업지역이야말로 가장 용적률이 높으니까 이거 뭐 나홀로 아파트라고 무시할 계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위세대 평형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제곱미터형부터 80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일반 1000세대 규모 아파트처럼 이렇게 4베이 아파트에 뭐 알파룸 생기고 이런 것까지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땅이 좁다 보니까 3베이 이 아파트 평형이 아무래도 주력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좀 결론 내버리면 이게 얘네가 왜 태어났는지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책이 나왔으니까 태어난 건 아니죠. 왜 그 정책이 나왔느냐는 거죠. 집값 안정, 주택 공급을 일반에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의 비리 등등등 뭐 해서 여러 가지 10년, 20년 가는 것을 좀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자라는 차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은 진짜 이 완화 정책이 유례가 없었어요. 이 정도로 완화되는 건축법적으로. 그 다음에 진행 사업은 인천, 부천, 대구도 활발하고 특히 부천은 지금은 좀 멈춰 있지만 아예 가로주택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만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사업 기간도 좀 단축되고 그런 영향이 있죠. 서울시는 이제 15층으로 완화하면서 일반적인 아파트 수준의 규모가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색깔이 다른 땅일수록 좀 고층의 주상복합 형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소위 말하는 상품으로 본다면 주거 상품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잠재력이 있는 그런 주거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느낌, 저도 보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딱 가로주택 사이즈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주택이 없을까 항상 고민입니다, 제가. 어느 나라인가요? 이게 네덜란드. 네. 이거 7층에서 10층 정도 되겠네요. 네.
받고 나가면 옥상 부분에 저런 어떤 조경도 누릴 수 있고, 앞마당에서 이게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마당들이 있는 거죠. 테라스가 있고. 네, 이것도 같은 회사입니다. 뭐 테라스 같은 거는 날씨가 좀 추운 나라는 없지만 이렇게 도시의 경관, 마을의 경관들을 이분들이 이렇게 좌우하는 정도로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죠. 안에 같이 놀 수 있는 마당들. 그래서 이런 어떤 테라스 때문에 여기서의 시각적인 것들도 막아주면서 기능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딱 7층 내외의 가로주택 사이즈입니다. 뭐 이거는 뭐 상도 받고 유명한 건물인데, 물론 도심은 아니지만 중저층 규모에서도 얼마든지 독특하고 이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어떤 공동 주거 유형이 전 세계에는 여러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꼭 똑같지는 않더라도 뭔가 기존의 이런 다세대 빌라 연립과 다른 뭔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좋은 주거 유형은 정말 40층짜리 아파트 외에는 없는가? 라는 그런 이제 질문에서 여러 가지 정도 고민을 많이 했던 때예요. 자, 이게 동도연립이 딱 스타트한 그 가로주택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나름 해야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토부에서 밀었는데 딱 홍보를 하려니까 이 사진빨이 너무 많아. 이게 사진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거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저거를 계속 지으란 말이야? 이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로주택은 이제,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연출될 정도로 영향이 컸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도 이제, 이것도 이제 아주 작은 땅에서 형식은 가로주택을, 그 사업법을 따르는 건데, 이게 뭐, 저기다가 가로주택 간판 쓰지 않느냐, 이게 왜 가로주택이냐 할 만큼 별반 기존의 빌라랑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조합과 건축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은 좀 다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같은 성약갑인데 좀 작은 성약갑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그 성약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7, 8년 전에도 사실은 송파에 문정동에 이 어마어마한 집이 지어졌어요. 예. 우리가 이 시각에서 이 건물을 볼 일은 없어요. 차 타면서 보면 이렇게 봐야 보이는 거긴 한데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이 어마어마한 장벽들이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거는 뭐 건축사가 진짜 디자인을 너무 못해서 우리나라 건축사 실력이 없어서 그것도 살짝 인정은 가는데 주는 아니에요. 이게 그게 따지고 올라가면 저는 정치 위정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그 법을 만들고 제어하는 것들이. 근데 그 유정자 누가 뽑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여러분들이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얘기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적인 어떤 특성, 제가,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사례 위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네요. 제가 어제까지 준비를 하다가,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줄이고 했더니 한 100장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당 제가 20초 넘으면 이렇게 저한테 사인 좀 주세요. 자, 이게 중소규모 주택 단지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그 세대의 질과 그 다음에 사업성을 많이 좌우합니다. 사업성은 뭐예요? 세대수, 용적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 이제 완화를 해줘도 건축법을 못 건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과 동 사이가 떨어져야 되는 거리,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딱 일어섰을 때 내 뒤에 그림자 짓는 뒤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파트 집들이 있죠. 그분들은 절대 못 건드려요. 예. 근데 완화는 다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예전하고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이 너무 많아요. 뭐 건축선 뒤로 좀 해도 돼, 뭐 해도 돼 되는데 딱 하려니까 기존의 건축법에서 이미 다 걸려 있는 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미리 잘 검토해야 되는데 이제 15층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내 뒤에 있는 주거 세대의 그림자를 지어야 되는 띄어야 되는 이렇게 거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창문이 있는 곳에서 또 건물이 또 떠야 돼요. 그 다음에 동과 동 사이 당연히 떼야 되죠.
동과 동 사이의 거리 좀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성 확보를 하는 전제 조건이다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런 범위 안에서만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건축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건폐율도 이제 문제가 될 뿐더러 1, 2층을 뭐 더 큰 세대로 만든다, 여러분. 1, 2층을 또 깊이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쉽지는 않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반듯해야지, 응? 성냥갑처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남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야 완화해준 용적률을 찾아요. 이거 모양 이상인 거 빼자 하면은 완화해준 그런 효과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 많이 보는 평면이죠. 거실, 안방, 작은 방, 작은 방. 그래서 이제 이걸 포베이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어떤 코끼리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총 타입이 한 14개, 15개가 나와요. 이게 같은 타입인데 얘네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럼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대수를 용적률 막 찾다 보니까 같은 유형이 아니라 문 여는 방향만 달라도 타입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법규상. 그래서 조금씩 격체의 차이도 사실 내부 구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만 있어도 창문 위치만 달라도 타입은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좀 타입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른 사례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맨 위에 층에서 좀 뒤로 간 다음에 다른 형태로 했는데 이런 테라스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테라스를 사용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 건축법규 때문에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일 깔고 사용하는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분위기가 안 나요. 20초. 그래서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탑층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 전체의 머리 부분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만들고 그 다음에 테라스를 진짜 사용성 있는 테라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연립이라고요. 지금 천호동에서 건축 심의 완료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프로젝트예요. 아주 작은 땅입니다. 이제 기존의 층을 위해서 맨 위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좀 특화를 해서 오히려 84형의 복층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평면을 보면 무슨 진해같이 생깁니다. 저게 어떤 노력이냐면은 이게 세대수를 일단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각종 이제 채광이나 이런 거리를 하다 보니까 저런 기준층 평면이 이렇게 진해 모양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소한 탑층 같은 경우는 복층으로 해서 아예 앞마당, 그러니까 일반 평지에 있는 단독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맨 위에 탑층으로 올려서 아주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형 땅의 기준층과 탑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의 구성인데 나머지는 조경 공간, 진입 공간, 또 주차 진입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 부분은 그래도 필로티를 띄워서 앞뒤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하는 동선의 체계도로 만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심의원 분이 이걸 보더니 동이 너무 길다. 반 좀 잘라 주세요. 그래서 반 자르면 저 한 10몇 층짜리 12세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길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모아주택 첫 시범 사례에 해당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랬더니 딴 도시법하고 연결해서 딴 거를 완화시켜줄게. 용적률도 더 주고 뭐도 더 해줄 테니까 심의원이 자르라니까 일단 동을 자릅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이제 세대수를 확보하면서 동이 잘라졌어요. 기존에 이제 디자인을 대신에 기존의 디자인을 꼭 좀 유지해달라.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세대수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복층형 평면입니다.
기존의 뒷부분, 현관부터 주방, 드레스룸까지는 기존의 밑에 있는 4베이 아파트랑 동일하게 사용하되 주방 앞에 거실이 있는 게 아니라 주방 앞에 바로 테라스. 창문이 여기 있으니까 주방 식당이 이렇게 어둡지가 않죠. 그래서 거실의 형태를 좀 좌우로 밀고 나머지 작은 방들을 2층으로 가고 작은 방 앞에 테라스, 주방, 거실 옆에 테라스. 테라스라기보다는 좀 마당에 가까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봤더니 해서 이제 조합원들하고 합의를 봐서 제안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동이 이렇게 잘라나간 형태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심의가 통과된 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의 구성과 이런 것들을 꼭 좀 살려달라 이런 또 중간에 관건 부탁이 좀 있었던 프로젝트였어요. 동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인천에 있는 부지인데 주변이 다 아파트예요.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 근데 그 코너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주상복합의 형태로 올라가는데 준주거 지역이니까. 근데 인프라는 기존의 아파트 단지, 주변의 아파트 단지를 활용하고 그 코너 부분에서 오히려 가장 인지성이 있으니까 저층부의 상가들 이용하죠. 저층부 상가 위에는 좀 앞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주거는 어떠냐? 그 튀어나온 부분을 자기 앞 마당처럼 테라스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테라스가 이렇게 열린 테라스가 아니라 사실 주거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호가 돼 있어야 돼요. 루버 같은 걸로 안방에나 거실에 이런 직접적인 직사광선도 피해주면서 자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맨 탑층도 오히려 한 2m 셋백을 한 다음에 빨리 가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층 포디움 위에는 데크니까 그 안에 뭐 작은 어린이 놀이터나 쉼터 공간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층부는 또 필로티로 해서 주민들이 이제 편하게 이야기 나눠도 소음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않도록 구성이 됐고요. 또 전면부 남측에는 앞에 뭐 500m가 넘는 공원 뷰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쪽에 가장 이제 주력 세대, 5구형 세대를 가장 많이 배치를 했죠. 이 앞에 전체가 이제 전망이 열려진 공원 뷰입니다. 이제 제가 이 보고를 12월 24일에 해가지고 배경음악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거도 같은 인천인데 층수는 40층. 왜냐하면은 상업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용적을 높여서 완전히 주상복합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저층부는 완전히 상가로 꾸미고 2, 3층은 오피스텔.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넣을수록 용적을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사실 오피스텔이 팔릴 때와 안 팔릴 때는 사실 완전히 다른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오피스텔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시황이 또 다를 때는 오피스텔이 아주 필요할 때가 있죠. 딱 두 동으로 연결된 그런 주상복합이죠.
네, 이건 오류동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가로주택하고 다르게 기존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 사업법이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따로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형태나 규모상으로는 가로주택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저층부에는 일부 세대의 평형대를 달리해서 일부 세대는 테라스를 갖는 세대를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단독주택의 기역자 집을 맨 탑층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채광 거리를 뒤로 후퇴를 하고 마당을 두 개를 갖는 세대를 만드는 거죠. 당연히 1층부는 필로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연계된 오픈된 마당들을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뭐 24평형, 84형, 뭐 34평형 이거에 대한 선호도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있으세요. 왜냐하면 거기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세대를 주력으로 넣으면서 새로운 어떤 평형의 유형들을 놓으면서도 용적률을 찾고 세대수를 찾고 그래서 이게 사업성하고 이게 건축적인 어떤 그런 개발 개성들이 반대급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평행선을 걸을 수 있을까 그걸 찾아내지 타는 게 이제 좀 최근에는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네, 총 99세대였네요. 근린생활 한 200평 되고요. 주력평은 24평형 포베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포베이 자체를 왜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발코니 서비스 면적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좀 커져요. 예,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의 당시에는 독창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작기 때문에 3B를 촘촘히 넣어야 그 세대수가 나오는 형태였는데 더 많은 좀 고민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분양가도 좀 시세도 다르고요. 이제 선호 평형이 좀 다르니까. 기존에 이제 5구형 세대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주방에서 낮에 가장 해 좋은 1시 반에 불을 안 켜고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방은 거실에 양보된 위치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맨 탑층 세대 여기 주방인데 오히려 이게 맨 위에 있는 층은 이 지붕을 좀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왜 위에 세대가 없으니까. 그럼 빛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오죠. 그러니까 마치 단독주택의 그 주방의 그 주광이죠. 햇빛을 받는 아주 아늑한 주방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위에 올린 대신에 다락을 만들고 다락은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평형대는 그대로 5구형이고 앞에 이제 지붕을 올렸으니까 앞에 좀 면적이 남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용연이에 저희가 정의했던 게 5구형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는 수납 공간 조금을 할애해서 계단을 올라가면 다락이 있고 다락은 이제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좀 높낮이를 달리해야 되죠. 평균 높이가 있으니까. 대신에 3m 폭의 이제 테라스를 갖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밑에 층의 테라스, 위에 층은 훨씬 더 넓죠. 저층부에서는 지금 복층형 상가를 구성해서 평균 어떤 임대가를 좀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데크 위에서는 뭐 놀이터나 여러 가지 시설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40층 주소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런 평형대로 막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의뢰를 와서 용적률이나 세대수를 좀 찾으면서 오히려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던 작은 이제 마당을 갖는 세대로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세대가 이제 기역자형 단독주택을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세대는 이제 8사형으로, 밑에는 8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복층이니까 8사형으로, 그 다음에 마당 2개를 갖는. 그 다음에 이 마당이 다른 데서 보여지는 마당이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마당으로 구성이 된 거죠. 1층에서는 지하층하고 연계해서 바로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현관, 내 집 현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기역자형 그냥 보면은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거실과 안방, 주방이 있고 작은 방이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서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후퇴된 이 면적을 자기만 테라스로 가는. 이 형태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오픈되지 않고 오히려 아늑하게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당으로 구성된 것들을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작아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뭐 부대시설이나 당연 들어가고 수납 공간은 이제 단위 세대 내부에서 하는 거고, 놀이터를 하더라도 이제 요즘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 재료로 만든 이제 놀이터, 충분히 그 정도는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수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은 사실 돈이 드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얼마나 관심 있고 내 주거단지의 브랜드를 만드냐에 대한 소소한 아이디어들로만 필요한 아이디어를 채워도 충분하게 그 작은 단지 안에서도 큰 규모 못지않은 그런 어떤 편의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시공사가 개입을 하더니 좀 기존의 아파트 형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시민은 이렇게 그 작은 중간에 큰 마당이 3개의 마당으로 좀 나눠지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맨 상층부의 어떤 펜트층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저희 아이디어를 유지를 시켜서 건축심의를 통과를 했죠. 자, 일단은 사업성 검토는 이제 인근 신축 아파트의 시세나 이런 것들이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입지 선정도 그렇게 하는데, 입지를 뭐 내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규모의 요건들을 이제 외부에서는 내가 어느 뭐 투자자나 아니면 내가 살 집을 찾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봐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세대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하는 만큼 더 기존의 대형 단지 못지않은 아이디어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요청하고 또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가 있다면, 상가는 주상복합에서는 상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주거는 무조건 임대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팔리거나 분양이 되죠. 근데 주상복합에서는 상가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상가가 분양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사업지가 잘 성공했냐 아니냐 되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얼마나 특화하고 상권의 상황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접구역과 이제 동시개발하면서 전체 중규모 이상 단지의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제도 개선까지 버티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해마다 바뀌었거든요. 해마다 계속 뭔가 계속 그 떡밥이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모아주택이라는 이름은 서울에서는 더 이제 확대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어떨까요? 예, 그럼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일단은 제가 이제 가로주택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단독주택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길하고 우리 건축하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 건축법이 놓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오늘 주택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는 일단 작은 건축은 맞아요. 근데 이 작은 공동주택, 빌라 다세대도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법적으로. 왜? 여럿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빌라 이제 다가구는 단독이죠.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잖아요. 제가 봐도 좀 살기 좀 그렇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아파트를 다 선호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 근데 해외에서는 여러분 아파트는 진짜 그 오히려 저소득층 살거든요. 예, 오히려 중저층 단지가 훨씬 더 고급화돼 있어요. 우리랑 이제 물론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지리적 요건은 다르긴 하지만 그게 꼭 왜 우리나라만 그래야 될까? 근데 현재 그 일면에서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다산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색깔별로 규모를 정한 다음에 땅을 LH에서 분양을 하죠. 그래서 저런 큰 땅 누가 삽니까? 시공사나 시행사가 저 입사를 들어가서 하죠. 그럼 이 작은 땅들은 누가 삽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뭐 또 개발하시는 분들 사죠. 그래서 저거 100평, 200평, 250평, 300평짜리를 사서 거기서 이제 상가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다세대를 짓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거의 수익률이 3%인데도 막 수백 대 1, 수천 대 1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상업에서 좀 놓치면은 그 개발이 좀 상가주택에서는 좀 어려운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걸 보는데 자, 이 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비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땅을 잘 다져놓고 그 뭐 인프라든 토목이든 상하수도 다 해놓은 다음에 파는 땅이거든요. 근데 제가 색깔을 이렇게 좀 칠해봤어요. 이게 급지로 보면 제일 그 상가주택이니까 길에서 잘 보이는 땅,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제일 눈에 띄는 땅, 요게 가장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1급지로 보고 3면에 접근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면만 이런 식으로 길에서 한 면만 있는 땅은 제일 선택한다면 제일 나중에 골라야 될 땅. 그랬더니 이제 반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 뭐 어떻게 개발하냐?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제한된 규격이 있거든요. 1층에 뭐하고 2층에 뭐하고 높이는 몇 층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발된 저희 동네였거든요. 옛날에 살할 때. 근데 지금 이게 신도시에 그 20세기에 새로 계획된 도시, 그것도 이제 도시 계획가들이 이것 분들을 하는데 계획된 도시를 건물을 졌는데 이렇게 졌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차장 길이에요. 주차장 길. 근데 이 밑에 1층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보셨죠? 뭐 빵집, 뭐 파스타집, 뭐 있죠. 그 현관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차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들어가죠. 여기 유모차를 어떻게 편하게 끌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전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안 돼 있는 도시 계획이에요. 사실 이제 건축가가 이 도시 계획에 참여할 길이 없어요. 도시 엔지니어링사, 토목 쪽 분들이 이제 땅을 자르고 규모를 제한하고 주차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까지 하죠. 이게 신도시에 있는 모습이라고 감히 이걸 어디에다 내놓을 수 있는 과연 도시인가? 정말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현관을 가기 전에 현관 2m, 1.5m 폭 내비두고 나머지는 주차장 깔아야 주차 대수에 의해서 규모가 결정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려봤어요. 뭐지? 90% 이거랑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리다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제 너무 지겨워서 안 그렸는데 다 이런 일변도구 그려지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신도시여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제한적 조건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차장 놓고 그나마 대로변에 있는 쪽에 상가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주거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한 11m 정도, 여긴 30m 정도. 상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에. 근데 제가 이제 다시 같은 땅인데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도록 해봤어요. 그래서 안에다 쏙 집어넣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10대를 넣고 주변을 봤더니 상가의 노면에 권한 길이가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를 잘못 자른 거고 그 땅의 크기를 이렇게 잘게 잘라야 수요자가 그 10몇 억, 몇 억에 사잖아요. 근데 땅을 크게 해버리면 20몇 억 하니까 그 사이즈가 커지니까 또 매매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팔리기 쉬운 땅을 잘라놓고 네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규제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입체 모형이 되는 거죠. 거기에 얼마나 지속성 있는 그 상권이 형성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규제 안에서 만약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공동 개발을 하면 상가의 대면 길이나 면적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지죠. 근데 땅을 4개를 합해봤어요. 4개를 했더니 주차 출입구 외에는 다 상가로 이렇게 면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 사이에 기둥기둥 들어가겠죠. 그게 주고 올라가면 되니까. 6개까지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땅, 만들어진 땅, 계획도시 같은 경우도 정말로 우리가 계획가들도 잘해야 되지만 그 계획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발칙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빠르신 분들은 저게 다 돈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상가의 면한 길이가 얼마나 크고 상가 면적이 얼마나 1층에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가 좀 달라지고. 근데 저는 좀 다른 방법인데, 이게 아까 그 우리 신도시에 있는 각양각색의 개성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뭐 왜 이런 거리의 분위기를 연출 못할까? 이게 각각의 개성 있는 건축가들이 만들었는데 다 합해놓으니까 이상한 동네가 돼버린 거죠. 이거는 뭐 신도시는 아니래도 이런 거리 재밌잖아요. 이런 거리가 연출이 안 돼요. 우리 신도시에는. 주차장, 여긴 다 주차죠. 이렇게 다 이렇게 주차. 그런, 너무 비교되잖아요. 이런, 위에는 주거, 1층은 상가인데, 이런 거리야말로 내가 그 동네의 정서가 담길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좀 제어를 하거나 얼마든지 시스템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적 법에서 다 규제를 해보니까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요거. 사업성을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 건축주님들의. 그래서 뭔가 이렇게 통합적인, 또 다른 저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막 생각해 내야 된다는 게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 2강 때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런 어떤 작은 땅을 어떻게 합해서, 이거는 한 10개, 20개 필지가 합해지는 방법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다음에 가주택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차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제 중소규모의 재생 단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뭔가 기회가 와줬고, 그 다음에 2, 3년 전에 뭔가 규제 완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는 지금은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물론 지금 건설 경기와는 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아직 1년 남았다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이제 가로주택이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오늘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고 할 수 있는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말 알찬 강의 해주신 주영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 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네네. 마지막에 동화 같은 거 또 상가 보여주셨잖아요. 네. 필지가 우리나라 법에서 필지가 인접 필지끼리 뭐 서너 개가 이렇게 모여지면은 하나의 건축물로서는 동간거리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겠지만은 네네. 동시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 뛰어야 되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는 건축 협정이 있습니다. 협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 협정이 맞벽 건축을 할 수 있어요. 맞벽 건축. 그럼 동간 아니 지하 같은 경우 뭐 지하 주차장. 통합 주차장도 돼요. 통합 주차장. 만약에 지하 주차장 하시려면은 200평이 필요합니다. 최소. 땅 좋은 모양의 200평이면은 지하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엘리베이터 안 넣고, 주거는 엘리베이터를 못 넣으니까 경사를 통해서 한 10대씩 2개층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0평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제가 제안한 이 방법인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지하를 빈다 하더라도 통합할 수 있어요. 통합해서 이쪽 필지에서 저쪽 필지까지 갈 수 있어요. 두 분의 건축주가 아니면 형 동생 또는 뭐 킨텍스 같은 경우에 가봐도 거기가 토지 필지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건물에서 올라가서 주차장을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통으로 다 킨텍스가 아니라 저쪽에 코엑스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가 있어서 그리고 건축협정제도가 건축법에는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서 잘리기도 하고. 근데 건축협정을 어디가 담았냐면 이 소규모 주택 재정비에서 맞벽 건축이나 건축협정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도록 버무려 놨거든요. 근데 지자체마다 처음 보는 도면을 보고 가운데 이렇게 2.3선, 소위 말하면
대지의 경계선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기도 법규 찾아보면서 그 정도로 약간 이렇게 이해도가 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건축 협정은 내가 건축 협정 지정 구역 안에서만 해라고 이렇게 현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좋은 질문이세요. 그 합법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그 테인에서 컬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예,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궁금하신 분 계세요? 없으면 제가 질문할게요. 네네. 이제 민간주택 조합이나 뭐 관련해서 이제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 이제 건축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축사를 선정할 때, 아니 모실 때 어떤 부분을 봐야지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조합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건축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떤 분은 이제 재무 구조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예, 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거든요. 뭐 재무조가 A++이냐, 뭐 그걸 또 점수화 매기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지금 압구정 상부역 막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대형 건설사 설계사무소를 하는데 설계 안으로 승부하고 법규를 초월해가지고 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제안해서 당선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이게 재무구조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건축 설계를 했을 때 조합원들의 어떤 다양성을 수용하고 최소한 이제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공간 환경을 잘 만들었느냐,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만큼 잘 집어넣어서 이게 작지만 가치 있는 강소주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있는 브리핑을 듣고 그걸 좀 선별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소장님 마음에 그 안내사항 2개가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이 무슨 행사인지 아시나요? 한마음축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는 어딘지 아세요? 여기 세종대 운동장에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월 중순, 한 10월 15일까지가 되는데, 우리 자산관리학부에서 수행하는 그 공모전 2개가 있어요. 우리 그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하나가 AI, 챗 GPT하고 달 2를 활용한 그 공모전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 집 거실 꾸미기, 2개 있으니까 그 밴드하고 우리 자산관리학부 자체 홈페이지 그 공지사항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 재학생 학원님들하고 신입생 학원님들은, 재학생 학원님들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야. 공지사항 읽긴 읽어요? 네.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신입생 우리 학원님들도 그 밴드하고 학년별 밴드 있죠. 그 밴드 공지사항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부 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보시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당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업무적으로 좀 해보시면 됩니다. 또 마무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1%는 재밌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자리 또 불러줘서 감사하고, 또 이거 준비하면서 제 또 뒤에 있었던 생각 정리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좋은 저한테도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암수 우리 자산관리학 선생님께서 학부 장소 알려주셔야지 나오셔서 알려주세요. 오늘 많이 감사했습니다. USB. 오늘 뒷구리 가에서는 예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조금씩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모르시는 분 앞으로 따라가시는 분 하고, 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준비를 잘 못해서 아니면 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